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하고 좀 자유롭게 Q&A라든가 궁금하신 점, 복합적으로 모든 장르에서 제가 질의응답 가지는 시간을 좀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기관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채권도 투자를 하잖아요. 기관에서는 나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이요, 주식을 팔았을 때 그거를 현찰로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일단. 네. 그럼 뭘 해야 되죠? 뭐라도 사야 되는데 채권이에요, 그게. 뭐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고요. 또 주식과 채권의 역상관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뭐 굳이 또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네. 왜 역상관관계가 나오는지. 주식이 떨어진다.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죠.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을 지원을 해줘야죠.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주식이 떨어지고 기업이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이 채권을 밀어 올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기대감이 다른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 안 좋아졌는데 금리 낮출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까지 역사로 증명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생각해보면 기업이 안 좋은데 금리를 높여가지고 기업을 고사시켜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거는 그런 근원 논리지 백테스팅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 수업이 끝나고 나중에 스터디 모임 같이 해도 되는지. 저희가 청투모에서 퀀트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여기 청투모 퀀트 스터디 조장입니다. 아직 부족한데. 네. 조언입니다. 청투모일 수도 있고, 지금 있는 모임이 그냥 그대로 스터디 그룹화되면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 퀀트를 계속. 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읽어듣고 계시면은 사실 스터디 그룹화되면은 선생님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임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웬만하면. 그렇죠. 제가 뭐 그거를 당연히 권장하죠. 그래도 있을 때마다 얘기가 나오니 그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근데 리더가 있어야겠죠. 뭔가 공부의 주제를 하나 딱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구체적인 그 계획안을 주시면 단톡방에 제가 공지를 해가지고요, 1기랑 2기도 모을게요. 네. 그리고 청투모 퀀트 스터디 쪽에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청투모 퀀트 스터디는 혹시 회비가? 회비는 없습니다. 네. 회비는 없. 아니면 그냥 청투모 კვან트 스터디에 오셔가지고 조장을 맡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청투모 퀀트 스터디가 있어요? 네. 지금 운영해서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청투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간단하게 청투모 좀 소개를 드리자면, 월 회비 4만 원인데요. 월 2번 모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차당 2만 원 회비고, 저희가 그 회비 모은 거 중에서 또 일부는 그 발표를 해요. 퀀트 전략 발표도 하고, 개별 종목 기업 분석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발표 우수자한테 왜 그거 서기 안 올립니까? 어제 그거 투표해서 상금 줘요. 네. 또 뭐 분기 수상도 있고 반기 수상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공지사항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퀀트 스터디 쪽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청투모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일단 투자 기초교육은 필요 없는 상황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오셔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그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스터디 모임 만드시는 것도 제가 막을 수 없죠. 청투모 모임은 몇 시에 하고 지금 몇 년일까요? 지금 15명이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맞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2시에부터 이제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음 시점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음 주 26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잠깐 한번 오셔도 괜찮고요. 인원을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저는 청투모 기초반을 계속 모집해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청투모 스터디를 종합 리서치그룹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대부대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리서치 중에서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초이스된 알파들을 우리 투자에 활용을 해서 1반, 2반, 3반, 4반, 1반 한 반당 한 30명씩 해가지고 한 5개 반 150명 운영을 한 다음에 각 반에서 나오는 엑기스들을 모아서 그 5반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저희 투자에 좀 활용을 하고, 퀀터멘털 투자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는 컨설팅 회사처럼 컨설팅 회사라기보다는 뭐 궁극적으로는 저는 자산운용사를 계획을 하는데, 자산운용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려면 어쨌든 레코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가 뭐 제도권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총투모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 레코드의 증인이 된다면 제가 자산운용사 설립할 때 뭐 투자자 설명회라든가 뭐 그런 거 할 때도 모집도 쉽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도 좀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아직.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그건 한 몇 년 정도 안에로 생각하고 있고 5년 안에는 하려면 5년 안에 해야 되고 5년 후에 제가 돈이 많으면 귀찮아서 안 할지도 몰라요. 외람되지만 네. 대표님 현업 퇴직은 언제 정도 생각하고? 저도 한 그것도 한 5년 정도. 그것도 맞춰서.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워커스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TQQ랑 TMF 기반으로 이제 변동 조금 수정이 됐거든요. 네. 다른 자산분을 섞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TQQ와 TMF는 미국 기준으로 불러가죠.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을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시장이 안 좋다는 건 뭘까요? 경기 불황이 전체적으로 와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신흥국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 미국 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 기반의 안전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흥국 주식이 좋죠. 베트남, 한국 뭐 이런 회사, 국가들이 좋죠. 나스닥이 조금 안 좋죠. 요즘 또 단기적으로만 보면 한 최근 2주. 근데 이게 한 3년, 4년 동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00년도 초반쯤에는 미국 주식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됐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요. TQQQ도 TMF도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계좌가 높죠. 3, 4년 동안 달러 약세가 계속됐었어요. 근데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 달러가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신흥국으로 빠져나가서 정크본드로 가거나 위험한 회사채나 아니면 신흥국 주식으로 가거나 원자재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을 좀 붙잡으려고 나머지 30%를 거기다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연관된 질문인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워커스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미국 아무래도 기반이고 제가 그냥 알파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한국 기반이더라고요. 미국은 선진국 시장의 대표 시장이고 아직은 한국은 그래도 중진국이냐 신은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포트가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혹시나 다른 국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펀트킹 그 만드신 분도 지금 개인적인 그분의 목표 자체가 인도네시아든가 이런 이쪽 동남아 시장의 펀트를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물론 지금 세계가 너무 이렇게 동조화가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너무 두 나라에 편중된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투자 생각을 해보시나요? 저는요 여기서 말하지만 그 1, 2때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투자자산 그 투자 운용사를 차리면요 IT 쪽 계열의 외국인을 좀 채용할 생각이에요.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 그래서 그쪽 펀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알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창님 알파의 기원이 뭡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멍청 알파의 기원은 멍청이에요. 호구에게서 알파가 나옵니다. 근데 인도에 얼마나 많은 호구가 있겠습니까? 12억 명의 호구가 있습니다. 네. 후진 시장일수록 펀트는 잘 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2000년도 초반 펀트 전략들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좀 수익률이 다 내려갔잖아요. 효율 시장화 되는 거고 지금 PER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죠. 네. 저 PER에서 나올 수 있는 알파가 그만큼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에 한 14년? 5년? 이쯤에 중국 주식 붐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찐빵 파는 아저씨가 리어카에서 찐빵을 파는데 노트북으로 주식을 해요. 그 길거리에서 진짜 막 우통 다 벗고 반바지만 입고 찐빵을 팔면서 손님들 이러고 있든 말든 주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알파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일단 로우 데이터를 구하고 데이터 구하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요. 개인 단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회사 단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투자금 모집할 테니까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호구가 있겠습니까? 인도에, 베트남에, 인도네시아에. 먹을 수 진짜 맛있나 많이. 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저 PBR, 저 PER 전략만 해도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데이터만 구할 수 있는지. 데이터도 문제고 거기 현지 법인 계좌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개인단에서는 움직이기 힘들어요. 미국에는 알파가 없는 게 정설이죠. 알파가 별로 없는 게. 근데 미국에도 사이즈 알파는 있잖아요. 왜 사이즈 알파가 있을까요? 사이즈 알파는 어느 나라나 거의 다 있거든요. 사이즈 알파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있는 거예요. 똘똘한 애들이 못 들어가니까 알파가 있어요. 멍청한 애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알파가 있습니다. 베트남 신흥시장에 투자가 좀 많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지금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비중에 비하면 베트남, 인도 이런 데 외국인 투자 비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다 거기 있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분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호트킹 그 만드신 분이 인도네시아니고 어디 베트남인가 어디 가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 가서 거기서 그냥 사시면서 네. 그런 거 보면 아 저분 분명히 그것도 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예 가셨구나. 괜찮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돈 많이 벌면 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답은 모르겠습니다. 책 쓸 생각 없어요? 책이요? 네. 책이요. 생각은 있어요. 저도 책을 부지런해야죠. 책 쓰려면. 저도 요즘 막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좀 많이 쓰고 있었는데 글 쓰는 게 좀 적성이 많아서 책은 언제가 됐든 간에 쓸 것 같긴 한데요. 당장 내년은 아닐 것 같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 할 수 있다 컨텐츠 책 보면은 슈퍼스타 K 전략 네. 그거 그 생각하게 된 그 계기? 그게 결국 밸류 모멘텀 전략이었거든요. 그게 17년쯤이었을 거예요. 그게 강한국 씨가 퀀트 전략 스냅이라는 사이트에 기고할 때 제가 그거 보고 밸류 전략이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그 밸류에 대해서 밸류 전략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래서 그 뭐 어디서 돈을 더 벌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슈퍼스타 K라고 제가 그때는 좀 이름 되게 막 이렇게 오글거리게 붙였는데 밸류 전략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전략들을 매수하는 거였죠. 네.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그거 계기 그거지 않습니까? 회사 저희 면접 보러 갔는데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벌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08년에 그 위기 때 네. 책을 보면은 이제 저도 그 블로그를 본 게 아니니까 블로그를 직접 본 게 아닌데 책에서 보면 이제 한두 전략 때문에 2008년에 오히려 살았다. 그러니까 한두 종목 때문에 살았다. 근데 그건 밸류 팩터의 거의 숙명이에요. 밸류 팩터는 30종목 중에서 3종목이 다 끌고 가요. 네. 그런데 모멘텀을 가미하면요, 그게 한 5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 성과가 개선되냐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기보다는 모멘텀 가미하면 애들이 아무래도 자 예를 들면 밸류 팩터 30종목 중에요 3종목도 아니고 한두 종목이 300%씩 올라요. 200%, 300%.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쳐박아요. 근데 이 300%, 200% 오르는 애들이 쳐박는 애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모멘텀을 가미하면 쳐박는 애들이 좀 덜 쳐박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애들이 한두 종목에서 한 3, 4종목으로 늘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상방은 좀 열어놓은. 네, 상방이 좀 더 열리고 하방이 좀 더 막히고. 그래서 모멘텀 이거는요, 여러분이 백테스트 한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파이썬으로 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저는 엑셀로 컨트롤 시작했어요. 엑셀로 컨트롤 시작하면요, 매번 뭘 사는지 직접 자기가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매월 무슨 종목 샀는지를 제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2003년부터 2016년, 17년까지 테스트를 할 때 2008년 10월 서브프라임 사태 때 무슨 종목 샀는지 30종목을 다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이 3개월로 6개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했었어요. 그래서 전략의 근원 논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쉬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냥 리밸런싱 됐다 하고 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차트만 보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령 좀 팁을 드리자면, 리밸런싱 하는 시점에, 우리 이제 리밸런싱 코드를 짜는 시점에 해당 종목들이, 종목명이 뭐고, 그 종목들이 각각 한 달 동안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되게 세분화해서 저장해서
살펴보면 이 전략 근원 논리와 그런 약점들을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귀찮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밸류 팩터가 한두 종목이 워킹해서 다 끌고 간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멘텀을 가미했을 때는 그게 3, 4종목으로 늘어서 조금씩이 개선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몰라요. 그냥 개선됐네? 좋아졌네? 이게 끝이에요. 근데 투자를 막상 했어.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이 구간이라는 이 1년, 이거는 사실 이 차트에 되게 짧은 이 구간이었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거든. 근데 저 밸류 했던 저기 퀀트 킴 저놈은 밸류만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나는데 나는 밸류 모멘텀 때 이렇게 나네. 아이씨, 밸류 모멘텀 과체격화됐네. 그러고 그만둔다. 그걸 본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만두지?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좋아져.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두자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 힘든 시간 있죠. 힘들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쉽게만 가겠습니까? 힘든데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게끔 판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절대 믿지 마세요. 나는 30% 정도는 까딱없이 견딜 수 없어요. 네. 30% 전체 계좌 포트에서 30% 맞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 다 계세요? 다 한 번씩 맞아보셨죠? 안 맞아보셨어요? 처음 투자할 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원금 자체가 지금 30% 정도 맞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죠, 30% 맞으면. 저는 30% 이번에 맞았거든요. 저도 30%까지는 안 돼서 20몇 프로 맞았나? 몇 프로 정도 맞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 이번에 한 3,000 몇백 맞았어요. 3월달에.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몇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포에 질렸다기보다는 뭐였냐면 잘못된 자기 확신이 생겨요. 더 떨어질 거라는. 더 떨어질 거라서 무섭은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거니까 더 떨어지면 사서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런 잘못된 자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선절 친 게 무서워서 친 게 아니라 더 떨어지면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포지션이 100이라서 포지션을 좀 줄이려고 했다가 이틀 뒤가 최저점이었어요. 제가 17일날 그 생각했고 19일이 최저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결국 이번에도 실수였어요. 룰을 깨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룰대로 가는 게 결국 언제나 옳았습니다. 깨지 않을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도 저는 룰을 깼고 룰을 그래서 고쳤습니다. 또 그 룰은 안 되겠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에는 해칭 포지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 너무 때려 맞아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이번에 국내 주식이랑 제 모든 계좌 포트폴리오의 해칭 포지션과 해칭 전략을 다 가미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절대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NDD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NDD는 어떻게 보면 좀 덜 세게 맞느냐 세게 맞느냐의 차이고,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언더워터 기간이 너무 길면 맞아요. 못 견디거든요, 사람이. 근데 제가 뭐 다른 분들이 만들거나 제가 뭐 이렇게 밴드에서 해본 거 보면 줄이고 온갖 장치를 다 걸어도 그게 1년 밑으로 내려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금 섞어야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해도 결국은 제가 앞으로 향후 투자하면서 한 짧게는 1년, 길면 한 2, 3년 어떻게 보면 견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줄을 많이 걸거든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2, 3년은 현실적으로 못 견뎌요. 그러면 한 1년 1년으로 줄여야죠. 1년 정도가 생각하시는 맥시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2년도 견뎌봤어요. 저는 언더워터 2년도 삽질을 해봤는데 2년 한 4개월을 삽질을 해봤는데 사람이 그거는 실패한 투자예요. 2년 4개월 삽질한 후에 제가 결론 내렸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삽질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폐기했어요. 근데 그게 1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1년 안 넘기려면 자산 배분 투자하고 무조건 현금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현금 안 집어넣으면 그거 절대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잡겠다 되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이 리스크만 잡아요. 사실 하이 리턴을 못 잡고 리스크 때문에 하이 리턴을 못 잡아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기대감 많이 낮추세요. 여러분 백테스팅에서 30-40% 수익 난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이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보면 뭐 MDD 60%잖아요. 40%짜리 전략. 그죠?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에 현금 70% 섞어가지고 15%만 먹고 드로다운 20% 수준으로 낮춰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결국 거기 그렇게 하면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CAGR 50% 전략 만들어가지고 드로다운 60%짜리 전략? 여러분 거기다가 2천만원, 3천만원 이상 못 넣습니다. 사실 넣는다 하더라도 드로다운 맞을 때 못 견뎌요. 결국 다시 재진입도 못해요. 네. 그래서 컨트로 백테스팅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 나오고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백테스팅 상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합시다. 올라운드 전략 같은 그 퍼스트 레버리지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 바꿔가지고 무슨 퍼스트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연속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특징이 뭔가 그 보면 레버리지 3배 ETF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낙폭이 골이 깊고 산도 각도가 세요. 빡빡 이렇게 해요. 이 길진 않아요. 빡 한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와서 완만하게 가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이쪽을 더 선호해요. 완만하게 떨어졌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마디에 팍 맞고 좀 덜 나더라고요. 여기다 현금 한 30%만 섞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트 레버리지에 SHY를 의무적으로 30%를 집어넣고 나머지 녀석들을 조금씩 지금 다 줄여가요. 아까 엔진 만들었죠? 거기다가 뒤에다가 0.7만 더 곱하면 되죠.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은 현금이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지속 가능한 15% 수익은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의 지속 가능한 수익은 중학생, 초등학생도 오늘 가르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지속 가능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은 우리 정도 수준이면 이제 할 수 있어요.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경험에서 오는 맷집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뭐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본격적으로 완전 퀀트 계좌로 돌린 게 17년이니까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막 엄청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금방이에요. 여러분은 저한테 제 노하우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3년 걸렸던 거 여러분들은 1년 안 걸릴 거예요. 1년 뒤에는 서진은 그때 거기서 엄청 재던데 지금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실 거고. 리스크 해지하는 걸 그동안 직감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사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한 번씩 걷는 것 같은데 손절 얘기는 거의 사실 안 하죠. 손절은 안 쓰십니까? 저는 안 써요. 저는 트레일링 손절만 집어넣어놨고 손절 같은 경우는요 왜 안 쓰냐면 전민석님이 좀 전문 분야죠. 손절 쪽 트레이딩 쪽 아니에요? 실증에서 그렇지. 단기 투자에서는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제가 수익을 내는 근간 구조가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 거를 더 사야 되는 게 리밸런싱이잖아요. 그래서 제 구조에서는 손절하지 않고 1차원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N차원 포지션에서 트레이딩을 할 거면 손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죠.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쌓아올리고 끊어내고 쌓아올리고 끊어내고 쌓아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사서 더 팔고 담아서 올라가고 저는 이런 계단식이니까.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고 저도 손절 전문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손절을 뭐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맞춰놓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매일 켜야 되거든요. 또 귀찮고 또 한 달에 프로그램 실행을 한 열흘 정도 해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리밸런싱을 하는 걸로 지난달부터 그 월말월초 전략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지금 리밸런싱을 하고 있냐면 26일 날부터 주식을 매입을 해요. 그리고 4일부터 매도를 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는 30일날, 31일날, 1일날 이렇게 한 3일 이틀 정도를 기존 자산 배분 전략들을 리밸런싱을 하고, 나머지 알파 팩터 전략들 같은 경우는 26일부터 5일까지 프로그램을 한 열흘간 실행을 시킵니다. 1일부터 5일까지 팔고 26일부터 1일까지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업앤다운으로 뿌립니다. 분산해가지고. 우리 그 카페에 제가 그 분산해서 보내는 프로그램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사용법도 거기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CSV 파일에다가 종목 코드만 집어넣으면 그 종목 코드랑 이제 내 계좌랑 비교해가지고 없는 종목은 사고 있는 종목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동 리밸런싱 프로그램. 네, 자동 리밸런싱 프로그램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위아래 올려요. 여러분들 다 목표 수익률이 있으실 겁니다.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9주 동안에 여러분과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이 퀀트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퀀트로서 거듭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 수익률은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뭐 그게 뭐 1년에 200%, 300%씩 되신다면 저는 약속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의 목표 수익률이 20% 언저리라면 저는 안정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 팩터 전략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숙제를 드릴게요. 알파 팩터 전략을 10개 만드십시오. 최소 10개입니다. 10개 만들어서 중복되는 종목은 버리고 한 200종목 정도 되겠죠. 한 전략당 20, 30종목씩 뽑으면 10개니까. 자동 리밸런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숙제를 심화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런 분만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스터디 관련돼서는 조진영님께서 조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단톡방에 공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1, 2, 2기 분들도 좀 설득을 해볼게요. 조인하는 것도 조인하는 것도 뭐 괜찮 즐겁다고 생각. 네. 들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 청초모에서 퀀트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생각 있으신 분들? 두 분? 그러면 그거는 저희 그 원종배 씨랑 한번 이야기를 따로 해보시고요. 근데 청초모 퀀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 퀀트 저희는 이제 저랑 김현수 씨는 퀀트를 지금 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인데 애초에 그냥 관심만 있으시고 그냥 엑셀 백테스팅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이게 다 같이 끌고 가려면은 좀 시간이 좀 따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별도 스터디를 하세요. 그래갖고 일단 연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엑셀로 백테스팅 하는지 그 방법을 일단 공지를 해주려고. 네. 엑셀로 하는 게 좀 확실히 시간이 빠르긴 하더라고요. 20분 만에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엑셀보다 파이썬이 더 쉬워요. 엑셀 백테스팅 해보셨죠, 하나님? 예. 사람 할 짓 아니에요, 그게. 노가다로 변하고 초기에는 오히려 이제 간단한 전략이 되게 많은데 간단한 전략 점점 뭔가 깊이가 종목 전략으로 들어가면 네, 사람의 할 짓은. 그렇고 이게 뭐 청초모 퀀트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면서 좀 느낀 게 아임퀀트 수강한 사람들끼리만 이게 돌아가고 청초모에 있는 아임퀀트 수강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 아니 그 뭐 개인 노력 여하로 가능한 부분이고, 저도 엑셀 컨트지를 한 1년 넘게 했어요. 백테스팅 하다가 막 밤새고 회사 가서 자고. 근데 엑셀도 VBA 활용하면 자동화 할 수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파이썬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약간 잠깐 시간대가 2시부터 4시라고. 2시부터 4시. 네, 토요일 파이썬 나오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질문. 네. 어퍼스 2대 운영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략이 어떤 게 잘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데, 또 다른 반면에는
종목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수랑 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백테스트 하셨을 때 좀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이걸 운영하실 텐데. 저 거기서 할 말이 있는데 어퍼스 200 전략 백테스팅 안 했습니다. 네, 어퍼스 200 전략 백테스팅 결과 어떤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개별 전략들은 다 예전에 한 번씩 백테스팅 해본 것들이거든요. 근데 CAGR 얼마인지 드로우다운 얼마인지 몰라요. 어쨌든 워킹 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 때려박아 넣어놨고 그 14개 전략을 다시 백테스팅을 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사실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워킹 할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아서 네. 지수 흐름이랑 비슷하죠. 제가 목표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수 흐름이랑 비슷하게 지수보다 알파를 내는 거. 근데 알파가 안 나올 거죠. 알파 전략인데 알파가 안 나오면 저 이거 만약에 한 어퍼스 200 전략 3년 해보고 안 되면요. 그때 가서 한번 백테스팅 다시 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분석해볼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어퍼스 200 전략이 지수 따라가거든요. 딱. 근데 지수보다 알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수 따라가는 게. 왜냐면 주식 비중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로 지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100%로 갈 때는 또 지수를 초과하겠죠. 질문 2개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을 끊었네요. 다른 질문은 그 자동 매매 관련된 건데요. 네. 혹시 뭐 어디 거 쓰세요? 저 키움 쓰고요.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죠. 이베스트도 있고 키움도 있고 그 하이투자증권인가? 거기도 있고 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터페이스 키움이 제일 초보자 쓰기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또 카페 가보니까 그 좀 많이 쓰는 거는 키움인데 이제 사람들이 써보는 사람들이 추천은 크레용을 좀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크레용 그 유저 가이드가 네. 너무 웃겨요. 많이 써서 좋은 게 장점이 내가 찾는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네. 일단 그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다른 게. 키움만 그런 게 좀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움 쓰는 거고. 키움 근데 제약이 많아요. 자동 매매도 사람들 이제 좀 문제점 들어보니까 그 호출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이제 그러니까 좀 원인을 알 수 없게 뭐 종료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쓰기 어렵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써보시니까 어디까지는 자동 매매로 좀 쓰는 거 괜찮고 어디까지는 그냥 내 컴퓨터에서 그냥 파이썬을 돌리는 게 다. 저는 자동 매매는 가능한 한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범위에서 가능한 한. 네. 지금 어퍼스 레버리지는 불가능해서 못 쓰고 있는 거지 가능하면 저도 그거 쓸 거고요. 그 어퍼스 200은 그럼 다 자동 매매. 네. 어퍼스 200은 그냥 키면 알아서 종목 추출까지 쓱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디까지 저는 근데 그 트레이딩단에서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트레이딩단에는 변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버그도 훨씬 많을 거고 프로그램도 훨씬 무거울 거고 개발하는 게도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물론 뭐 지수 트레이딩 이런 거 말고 개별 종목 트레이딩 간다면 개별 종목 2200 종목을 계속 실시간 감시하다가 그래서 돌파 나온 녀석만 산다. 이것도 엄청 변수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간당 종목 제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간당 종목 제한 없으면 그냥 그거를 계속 돌리고 있으면 되는데 끊어가지고 돌려줘야 되고 막 1초에 몇 번 돌려줘야 되고 이런 제약들이 아주 귀찮고 그래서 사실 자동 매매로 지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개별 종목 트레이딩을 키움으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초당 제한 때문에. 근데 이제 중장기 전략을 전체 다 그냥 구현하는 네. 거는 전혀 이상 없다. 전혀 이상 없죠. 한 일주일 텀 스윙 전략도 전혀 문제 없죠. 근데 데이 트레이딩으로 실시간 단타는 힘들어요. 그거는 하이투자증권인가? 거기서 초당 제한이 좀 여유로웠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언어가 파이썬이 아니라 좀 다른 언어. 걔네 전문 언어가 있어요. 자동 매매 카페 가보니까 중장기로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데일리로 시스템 그 애니 시스템인가? 뭐 거기죠. 애니 시스템 트레이딩 카페. 그 거기 있죠. 괴물 같은 분들 많죠. 저는요 사실 제 투자는 강화국시에서 한 발자국 나갔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투자는 또 이쪽이랑 완전 다른 장르예요.
개별 종목의 알파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근데 그 투자가 힘들어요. 일단 근원 논리를 모르겠어요. 트레이딩 전략에서. 제가 그때 전민수님이 그 보내주셨던 전략을 봤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 외람되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거기서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셨잖아요. 네. 네. 손절 라인 터치를 하면 네. 그냥 전략 매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0 되면 그만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면이요? 그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인데 둘 중 하나가 0 되면 네. 그만하거나 선물이잖아요. 그건 ETF가 아니라. 네. 그럼 0이 충분히 금방 될 수 있잖아요. 0이 되면 좀 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네요. 0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때 당시로는 700에 들어갔으니까 0이 돼야지만 제가 트레이딩이 힘들었던 게 뭔가 그런 근원 논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실 그것도 그래요. 월마롤 초절이야. 좀 나쁘게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그냥 되니까 쓰는데 만약에 그게 워킹을 몇 달 뭐 한 1년 이렇게 안 하면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세린메이 전략 납득이 안 돼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세린메이 전략은 뭐 연말 세제 문제, 배당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세린메이가 배당락 때문에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사실 와닿진 않아요. 와닿지 않는 건 힘들더라고요. 트레이딩 전략들이 대부분 그래요. 돌파가 일어났을 때 오른다. 아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네, 오르는 힘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근데 그게 돌파 전략이 한 1년 넘게 안 통하잖아요. 그럼 그때 왜 안 오른 겁니까? 그때 왜 안 오른 거죠? 아니 돌파 전략이 최근에 안 됐잖아요. 개별 종목 돌파 코스닥에서 돌파 전략이 최근에 살아났고 한 연초까지만 해도 안 좋았어요. 한 1년 넘게. 왜 안 좋은 거죠?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멘텀 전략이 안 좋은 거는 휩소 구간이니까 라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멘텀 전략이 왜 휩소가 일어나는가? 이거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군중 심리가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반 있으니까 지금처럼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돌파 전략이 1년 동안 안 통한다? 아니 돌파가 일어나면 추세가 강해서 오른다라는 거는 절대 명제여야 되는데 왜 안 통하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설득하기 힘들어서 트레이더들은요 자기의 그 전략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성격이어야 돼요. 오늘까지는 돌파 전략이 이래서 통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해놓고서 내일 안 통하면 돌파 전략은 이래서 안 통해 라고 바로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성격이어야지 트레이딩을 잘해요. 보통 트레이더들이 그래요. 근데 일반 펀트, 저희 같이 알파 펀트들은 우직해요. 딱 난 이걸 믿어. 그러면 2년 안 통해도 1년 안 통해도 난 믿을 거야. 내가 만약에 믿는 게 힘들다면 14개 전략에 분산해서 내가 안 믿고 믿고도 모르게끔 나를 속일 거야. 제가 스타일을 추구하는 건 이쪽이니까. 각자 이거는 정말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천재영역입니다. 트레이딩. 전민성님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해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가 1명씩 들어오고 지금 3기째인데 전민성님이 3대째 3기 에이스로 이제 오늘 종강하겠습니다.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되고 열심히 하신 건 충분히 아닌데 진짜 천재들의 영역이니까 좀 양보해도 괜찮지 않아요? 1년에 한 20%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아요? 트레이더 중에서도 그 정도 되는 사람 많지는 않는데 이걸로 저희 뭐 따로 질문 없으시면 종강 심화반은 네.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들어가 있어요? 심화반은 자동 매매를 주로 하고요. 그냥 자동 매매 프로그램 A부터 Z까지 만드는 걸로 끝날 거예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 만들려면 클래스라는 개념을 기초 문법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클래스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모듈 개념으로 함수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했었죠. 근데 클래스는 이 모듈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또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인스턴스라는 개념. 기초반에서 다룰 만한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뺐고 클래스 배우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GUI 그런 이런 눈에 보이는 GUI 창 만드는 거 그런 디자인하는 것부터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시그널을 주고 시그널을 받고 그리고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에 따라서 주문을 넣고 주문이 체결되면 주문 체결된 내용을 다시 받아서 나의 GUI에 출력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끄고 여기까지가 심화반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심화반 어렵다고 그러냐면 이거를 다 같이 하려고 제가 해보니까 100시간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이랑 코드를 같이 짜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강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개념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30시간, 이 10주를 넘어가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거 저랑 30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0시간 안에 이거를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개념만 전달해야 되는데 개념만 받아먹고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기초반에 대한 이런 내용은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코드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짰죠.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개념 전달했을 때 그거를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두 시간 만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같이 코드 짜는 거는 사실 기초반도요 같이 코드 짰으면 저희 15주로도 모자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자, 오늘까지 9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면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에 후기 게시판 하나 만들 건데 시간 되시면 꼭 후기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점이 좀 부족했고 어떤 점이 좋았고 그리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런 점 보완해 주세요도 좋고 아니면 뭐 스스로에 대한 다짐도 좋고 여러분의 9주 동안의 솔직한 후기를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